안녕하십니까, 송성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명회는 일단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대학 입시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회를 한두 군데만 다니시면 안 되고 과목별로 학원별로 많이 돌아다니시고, 아, 이제 내가 설명회를 안 다닐 때가 됐다. 이게 이제 어느 경지냐면 학원마다 차이를 이해하실 때, 그리고 저 설명회 강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라든지, 아, 저건 한 3년 된 정보인데 지금 입시 정보에 해당 안 되는데, 이런 거 구분하실 정도가 되면 아이들 진학 지도 하실 수 있어요, 웬만큼. 근데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일단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언제 후회할까요? 예, 고3 때 후회하게 됩니다. 그럼 이미 그때는 늦죠. 그러니까 책 읽기와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명백하죠. 근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지금은 부모님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아유, 무슨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책 읽고 글쓰기가 뭐 공부에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딱 가고 나면 이제 그게 고등학교 2학년, 정확히 얘기하면 고등학교 2학년 봄에 평가원 모의고사를 딱 보고 나면, 아, 이래서 책 읽으라고 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렇게 긴 말씀이 아니고요. 수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이게 책 읽기하고 글쓰기가 어떻게 수능과 관련되는지, 또 내신과 관련되는지, 글 읽기는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글쓰기는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능을, 국어를 크게 나누어 보면, 아주 큰 갈래로 나누어 보면 문학과, 요즘은 독서 영역이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예전부터 쓰는 용어대로 픽션, 난픽션으로 구분을 해주면, 저는 비문학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비문학이라고 해야 좀 전문적으로 느껴져요. 독서 영역 이러면 애들이 너무 가소롭게 봐요. 그래서 비문학. 그럼 문학을 다시 나누면 고전과 현대로 이렇게 나뉘지요. 그리고 고전이 다시 운문, 산문, 현대도 운문, 산문,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갈래별로 쭉 나누라고 하면, 현대를 갈래별로 나누라고 하면 장르, 시, 소설, 희곡, 수필, 시나리오, 이렇게 나뉘죠. 근데 이 중에서 출제 빈도가 뭐가 더 높으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문학 작품들 중에서 가장 많은, 그러니까 종류도 많고 생산되는 양도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시, 소설, 희곡, 수필, 시나리오 이러면 보통 사람들이 소설이 제일 많이 유통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시나리오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TV 광고로 보지요. 20초짜리 만들 때도 시나리오를 써야 되고, 유튜브 만들 때도 시나리오를 써야 되고, 방송, 라디오, 대본 모든 게 다 시나리오죠. 뉴스까지 다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왜 제가 강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애들이 시나리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고등학교 가면 다 배우긴 합니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모든 문학 작품이 다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와 소설만 문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희곡도 중요하고 수필도 중요하고, 예. 그리고 수필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로그형 글쓰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문학 장르로서의 수필은 블로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전 수필도 있고, 그 고전 수필 같은 경우에 일상생활의 경험을 쭉 앞에서 서술했다가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교훈을 밝히는 형식의 그런 수필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를 아이들이 섭렵해야 되는데, 문학이라고 하면 대체로 시와 소설만 생각하더라. 그래서는 안 되겠다. 비문학은 크게 갈래별로 나누어 보면 5가지의 갈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느냐 하면, 독서를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어머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요 구분법이 많습니다. 비문학은. 만약에 비문학을 장르, 갈래별로 나누자면 사실은 비문학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논설문하고 설명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통은 논설문하고 설명문을 구분할 때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경험으로 얘기할 때 논설문을 주장하는 글, 설명문을 설명하는 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모든 글은 본질적으로 주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을 할 때도 주장 없이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설문은 설득하거나 정확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설득하거나 비판하는 글. 그리고 설명문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글을 설명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할 때는 아이들에게는 이게 더 의미가 있어요. 이런 구분을 뭐라고 하냐면 제재별 구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슨 줄임말이냐? 주제와 소재에 따른 구분입니다. 인문이라고 하면 문사철이 대표적이에요. 문학, 역사, 철학, 종교, 인류학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갑니다. 심리학까지도 인문학 속에 들어가고요. 사회에서는 정치, 법, 외교, 사회과학 종류 많이 알고 있죠, 우리가. 그런 게 다 들어가는데요. 지리까지도 들어가고요. 근데 아이들이 특히 이 사회 파트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저는 고3 애들만 한 18년을 가르쳤어요. 근데 고3 애들 중에 상위권 재수생들 보면은 국어 재수생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위권들은 특히 국어 재수생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얘들은 상위권인데 영어 수학이 만점이에요. 국어가 4등급 떴어요. 평상시에 1등급 받던 애가 국어가 4등급 떴어요. 제가 부모라고 해도 재수시켜요. 왜? 국어만 지금 점수 잘 받으면 의대 가는 거잖아요. 그럼 안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사회 중에서도 경제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경제 지문이 나오면 문이과 가리지 않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과학은 과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리, 화학, 물화생지라고 하죠. 생명과학, 지구과학, 천문학도 들어가고 통계학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갑니다. 기술이 굉장히 이 방에서만 해도 많은데요. 기술은 과목이 아니라 진짜 소재별로 다 있어요. LED 등의 원리, 제가 비문학에서 본 것만 얘기하면 빔 프로젝터의 원리, 디지털 시계의 원리, 동영상 녹화 기술의 원리, 그다음에 나무 가공법, 옷 만드는 법, 온갖 게 다 나와요. 예술은 음악과 미술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도 있고 사진도 있고 무용도 있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독서의 경험이 다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여학생들, 학부모님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여학생들이 과학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책에 손이 안 가요. 근데 아이들 보고 너 과학책 좀 읽어 하고 과학책을 사다 들이밀면 읽나요? 책은요, 진심이 아니면 독서를 못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진짜 읽어야 읽습니다. 눈이 가고 소리내어 글을 읽어도 진심이 아니면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아빠들 보고 애들 어렸을 때 책 읽어주라고 하면 그래,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등 한 짝씩 패시죠. 읽고는 있는데 읽지 않습니다. 그럼 읽고 읽으면서 진짜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돼지는 욕심도 많고 이렇게 가야 되죠. 둘째 돼지는, 셋째 돼지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읽는 거죠. 과학책, 기술책, 경제책 참 손이 안 가는 책들인데 어떻게 하면 읽히느냐. 이게 독서 논술학원, 국어 논술학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책 읽기는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게 쉬울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천재가 되고 교수님이 되고 박사님이 됐죠. 책 읽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가만히 그 자세로 있어야 되고
모르는 단어가 툭툭 튀어나오더라도 그걸 사실은 괄호치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서 발이 툭 걸려가지고 멈추고 사전 찾아보고 그 다음 또 읽어가고 또 사전 이러면은 읽기가 안 되잖아요. 우리 영어 독해할 때도 제일 중요한 기술이 그거잖아요. 괄호치고 가는 기술. 문맥 속에서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기술. 그러니까 독서는 아주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아주 전문적인 과정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어떻다, 둘째는 어떻다 이런 얘기하면 잠이 옵니다.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독서와 같은 활동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이제 됩니다. 독서하고 똑같은 활동은 운동이에요. 이러면 왜 우리가 독서를 못하는지 아시겠죠? 운동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운동 잘못하다가 사람이 골로 가는 수도 있고요. 허리도 삐끗하고 운동과 멀어지게 되고 그렇죠? 제가 이게 운동을 안 해서 지금 이렇잖아요. 운동은 매일매일 해야 되죠. 꾸준히 해야 되지요.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면 과하지 않게 해야 되지요. 아침이든 잠자기 전이든 규칙적으로 반복해야 되지요. 저는 지금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독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독서를 많이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독서와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계산해 볼게요. 제가 추천하는 독서는 하루에 15분입니다. 15분 아이들에게 부담스러울까요? 전혀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또 학년에 따라 다르겠지만 15분은 소화할 수 있어요. 왜냐? 아이들 학습 시간의 패턴을 보세요. 15분이면 집중이 딱 알맞은 시간이죠. 예를 들어서 학교 수업 시간이 45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아이들이 실제로 집중하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이제 15분이면 어떤 분량을 읽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따져볼게요. A4 용지로 환산하게 되면 포인트는 11포인트로 잡는다. 대략 감이 오시죠? 그럼 A4 용지 한 장을 읽는데 한 몇 분 정도 걸릴까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빨리 읽기가 아니더라도 1분이면 11포인트면 꽤 큽니다. 그러면 한 장에 A4 용지 한 장이니까 사실은 책이 A4 용지 한 장으로 돼 있지 않죠. 책은 판형이 국배판, 이러면 판형이 작기 때문에 한 장이라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를 읽는데 1분이 안 걸려요. 그래도 우리가 1분으로 잡아볼게요. 천천히 읽는다고 쳐서. 그럼 15분이면 몇 쪽을 읽을 수 있죠? 15쪽을 읽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11이면 몇 쪽을 읽게 되는 거죠? 150쪽을 읽게 되는 거죠. 쪽을 읽게 되지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애가 이제 읽는 게 조금 습관이 들었어요. 그래서 15쪽에서 20쪽을 읽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열흘이면 몇 쪽을 읽게 되는 거죠? 200쪽을 읽게 되는 거죠. 요즘 책 한 권이 몇 쪽으로 나오죠? 200페이지? 150에서 200페이지, 200페이지도 안 갑니다. 그렇죠? 요즘은 책이 얇게 나오는 추세예요. 물론 좀 두꺼운 책들은 마음 이제 작정하고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한 달이면 하루에 15쪽에서 20쪽씩 읽는다고 봤을 때 한 달이면 열흘이니까 3권에서 많게는 4권까지 읽을 수 있다는 계산이 뜨죠. 충분한 독서죠. 이 정도면. 단, 이 규칙은 매일 지켜야 된다는 규칙입니다. 여기서 조금 힘들어지죠. 15분은 좋다. 근데 매일 읽어야 된다는 게 부담스럽다. 비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독서는 식사하고 똑같다. 그럼 매일 해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주일치를 몰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우리가 파충류입니까? 그 다음은 굶고 있고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36.5도씨의 온도를 체온을 유지하려면 매 끼니마다 먹어줘야 돼요. 신진대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한참 크는 나이 때는 더 하잖아요. 그러면 매일
자, 독서는 운동과 같고 식사와 같다. 이거 다 동의하시죠? 학원 오기 전에 애들 일주일 읽어야 되는 분량인데 안 읽었어요. 학원 오기 전날 한꺼번에 읽으려고 하면 못 읽게 해야 됩니다. 학원 가서 페널티를 받게 해야 돼요. 그게 수능을 못 보게 되는 첫걸음이에요. 왜냐? 자, 어쨌든 과제니까 읽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읽게 될까요? 빨리 대충 읽게 되지요. 그렇게 1년 읽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아이는 이제 모든 글을 어떻게 읽게 될까요? 빨리 대충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학원 오기 전날까지도 애가 책을 안 봤어요. 그럼 거의 모든 학원이 책을 안 읽고 오거나 독서 퀴즈 점수가 일정 분량 낮으면 페널티를 받거나 포인트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런 합리적인 제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제도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읽었으면 너 읽지 마라. 그걸 또 화내시면 안 됩니다. 읽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15분 안에 네가 읽을 수 있는 것만 읽고 가. 이렇게 부드럽게. 굳이 욕심 부리지 마. 그럼 뭐 포인트 못 받잖아요. 괜찮아. 엄마가 돈으로 다 메울 수 있어. 안심시켜주고 빨리 읽지 않게 하는 게 어렸을 때 독서 시키는 일에서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아이들 독서 시킬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빨리 읽지 않게 하는 거. 천천히 읽으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다만 빨리 읽지 않게 하는 게 초등학생 독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빨리 대충 읽는 게 초등학교에 습관이 들면 중학교 올라가서도 빨리 대충 읽게 되고, 당연하죠. 고등학교 가서 빨리 대충 읽으면 어디를 주로 틀리게 되냐? 여기에 점수가 절반이 날아가게 돼요. 문학은 시 이렇다고 해도 분량 자체로 따지면 비문학이 훨씬 많죠. 이거는 시간 싸움이에요, 비문학은. 근데 이 얘기로 들어가게 되면 워낙 이제 전문적인 얘기고, 이 부분은 우리 학원 설명회에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학원 설명회는 매번 달라요. 이게 설명회가 같은 내용을 우려먹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회 한번 오셨던 분들 다음번에 오시면 다른 레파토리의 설명을 또 들을 수 있게 되십니다. 그럼 제가 주제를 밝혀 놓을 거예요. 그러면 비문학 지문 혹은 비문학 점수 높이는 법, 이렇게 딱 떠 있으면 그날 표적으로 오시면 돼요. 네, 지금은 이제 리딩엠 설명회에 곁들여서 독서 읽기, 글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초등학교 독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빨리 읽지 않게 하는 법. 그럼 중학교로 넘어가서 중학생 독서로 가게 되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비슷한 말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바르게 읽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 바르다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은 있지만 학생들마다 다름을 뜻합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다는 것은 바르게 앉기라고 했을 때 일정한 기준은 있죠. 어떤 게 바른 자세인지, 이렇게 다리 꼬고 앉는 건 무조건 바르지 않은 자세죠. 그럼 일정한 기준은 있지만 학생들마다 체형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마다 바르게 앉기가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개인들의 차이가 있는데 자신의 읽기 속도, 읽기 방법을 자기 스스로 체득하는 과정이 중학생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학생 때 중요한 것은 여러 번 읽기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같은 글을 여러 번 읽기를 초등학교에서 애들 시키면 고문이 따로 없어요. 초등학생들은 그거 못해요. 근데 중학생 올라가면 교과서 내신이라는 게 같은 글을 반복해서 잘 보아야지만 시험을 잘 보게 돼요. 한 번은 통독을 하며 읽고, 또 한 번은 소리 내서도 읽어보고, 또 한 번은 분석해서도 읽어보고, 이게 여러 번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유도하고 있는 게 교과서예요. 학습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또 시켜요. 중학교 때는 고급 정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게 되면 바르게 읽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실전 독서예요. 이거 사람 잡는 독서예요. 너무 정보량이 많아요.
영국 BBC 방송국에서 조사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뭔가 했더니 한국의 수능 시험이 가장 어렵대요. 그래서 BBC에서 수능 시험 당일날, 이거 제가 진짜로 봤습니다. 뉴스에서. 시험 마치고 나오는 학생에게 바로바로 물었어요. 무슨 과목이 어려웠어요? 무슨 과목이 어려웠어요? 무슨 과목이 어려웠어요? 했더니 국어래요. 결정 났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은 대한민국 수능 국어 시험.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영역이 제일 어려웠어요? 하고 또 물어보니까 비문학이요.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제가 비문학만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정보량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분야예요. 근데 무조건 빨리 읽기만 시키면 비문학에서 점수를 다 놓치게 됩니다. 평소에 1등급 받던 학생이 4등급 받게 되는 이유가 시간 조절을 못해서 그래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어떤 독서를 하게 될까요? 시간을 조절하면서 가는 마라톤 같은 독서를 하게 돼요. 우리 마라톤이 그렇죠. 42.195km를 달리는데 이게 완급을 조절하면서 달려야 되죠. 무조건 빠르게 달리면 심장마비가 옵니다. 뛰면서 쉬는 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한참 달리고 있는데 쉰대요. 그리고 또 스파트를 내서 또 달리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서도 다양한 방법의 독서가 있는데 중학교까지 이제 바르게 읽기를 학습하고 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자기만의 독서법을 가지고 완급을 조절하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다 통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통하는 게 뭐냐면 다독입니다. 다독. 많이 읽는 애들은 못 따라가요. 무슨 말이냐면 막 독서 습관도 틀렸어요. 그리고 막 빨리 읽어 제껴요. 많이 읽죠. 선생님보다 더 잘해요. 근데 그럴 시간이 물리적으로 아이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커리큘럼을 정해놓고 아이들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한 커리큘럼을 정해놓고 쭉 가는 겁니다. 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쓰기를 배우는 과정은 무엇과 같으냐? 악기를 배우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럼 일단 쓰기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우리 악기를 잘하게 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건 쓰기를 내가 평상시에는 쓰기를 안 하다가 한 방에 내가 딱 쓰기를 해서 그냥 오빠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연애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려들면 뭐 거의 노트 한 장을 찢어버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악기를 배우듯이, 악기를 배울 때는 어떻게 하지요? 한번 쓰고 나서 레슨을 받죠. 레슨이라는 건 확인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다시 어디로 연결되는 걸까요? 다시 쓰기로 가는 겁니다. 확인을 받았으니까 여기까지 됐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가요? 레슨으로 가는 거죠. 무한은 아니겠지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서논술 학원 클래스에 가보시면요, 쓰기 시간에는 아니 학원에서 뭔가 애들한테 가르쳐야지 교실이 조용하다. 가보시면 애들이 조용히 사보작 슥싹 사보작 하는 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선생님이 옆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고 요거 요렇게 해볼까? 이러면서 선생님이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글쓰기 교실이에요. 그리고 글쓰기는 때에 따라 요 레슨 피드백의 방식이 다른데요. 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학원하고 우리 리딩엠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에게 격려를 많이 해주는 가르침, 레슨을 많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쓰기는 영혼의 활동이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네. 내가 쓴 걸 보여주기 싫죠? 네. 예, 어떤 글이든 영혼이 담겨요. 그래서 지적을 받으면 영혼이 못 쓰게 돼요. 영혼을 망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처를 입어요. 글쓰기는 아무나 지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 말씀인데, 애들 글을 보고 절대로 지적하면 안 됩니다. 띄어쓰기 맞춤법 그거 크면 다 돼요. 당장에 받아쓰기 못한다고 해서 혹은 뭐 딴 애들 지금 다 되는데 넌 이게 무슨 뭐냐 이게 너 필리핀에서 살다 왔냐 이런 식으로 너 누가 보면 유학 갔다 온 줄 알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애들 어떤 글이든지 애들이 부모님께 글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오죠. 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모든 하시던 일을 동작 그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조마조마한 눈을 가지고 쳐다볼 때 그 글을 진지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도중에 평가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우리가 작전입니다. 리액션을 보여야죠. 그래. 이런 섬세한 연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글을 다 읽고 나서 원고를 가슴에 한번 딱 품으시고 아빠가 새로운 걸 알았구나. 넌 어쩜 내가 니만 할 때는 난 이렇게 못 썼다. 물론 조금 띄어쓰기 틀리긴 했다. 근데 이 정도면 거의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다. 칭찬을 과장된 칭찬 말고 있죠. 좀 섬세한 연기가 동반된 좀 과장된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또 쓰고 싶어요. 또 칭찬받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쓰고 싶어요. 또 쓰고 싶어요. 자꾸 쓰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글을 잘 쓰게 됩니다. 지적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쓰기 싫은 건 아닌데 쓰다가 걸려요. 이거 지난번에 지적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에이씨 모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칭찬을 이렇게 첨삭에다가 지적도 물론 해주시지만 칭찬을 좀 과하게 많이 해놨다 하더라도 아니 왜 지적은 안 하지? 이런 의문은 품지 말아달라. 이건 다 작전이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고,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쓰기는 중고등학교 내신과 바로 연결됩니다. 특히 고교 학점제로 바뀌죠. 그럼 평가 방식이 지필평가, 그 다음에 과정평가라는 게 들어가요. 수행평가는 당연히 있었고 과정평가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말하기 아니면 쓰기예요. 수업 중에 기습적으로 쓰게 한다든지 말 시켜가지고 잘하면 가산점을 주거나 감산시키는 방식입니다. 글쓰기는 고교 내신과 직결되고 이건 대입과 연결된다는 점을 어머님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오시면은 제가 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정보를 드리는 설명회가 유지가 되니까 다음번에 또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원장님 나오셔서 이어서 이제 리딩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저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리딩엠 그 초등부에서 수업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압구정 국어논술학원하고 여기 중등관에서도 수업을 할 이묘희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들이 이제 이름이 좀 특이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가운데 이름을 따서 묘쌤 이렇게 부르고 어머님들께서도 나중에 이제 묘쌤 바꿔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머님들도 편하게 그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1차 설명회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그때는 리딩엠의 이제 장점에 대해서 좀 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들께서 리딩엠 프로그램이 다른 독서논술 프로그램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요거 설명이 끝나면 어머님들께서 내가 전에 했던 그 프로그램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설명회 끝나고 개별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적을 알아야지 잘 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8년도부터 교육 정책이 좀 바뀌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여기 24년도 수능 등급 컷인데요. 보시면 1등급이 지금 80점대 중반으로 나왔죠. 그러면 시험이 매우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험을 보고서 완전히 멘탈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와, 완전히 불수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언론의 반응과 달리 수험생들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수험생들은 무슨 불수능이었냐, 용암수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체감하는 게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점은 사실은 이 국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졌냐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어려워진 게 아니고 2019년서부터 2022년도도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국어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 어떻게 될까요? 국어 난이도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 왜 더 어려워지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이게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인데 지금 대상자는 현재 중학교 2학년 그 아래 동생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와 계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여기에 다 시험이 포함이 되는데,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이 모두 공통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공통과목으로 바뀌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에는 이과와 문과를 따로 공부를 시키고 따로 시험을 봤거든요. 자기들이 잘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 통합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과, 문과 아이들이 똑같은 기준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좀 설명드릴게요. 이 중에서 이제 수능 개편안 중에서 내신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렇게 9등급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가 1등급, 그 다음 7%가 2등급 이렇게 나눠줬었거든요. 그런데 9등급제를 이제는 5등급제로 개편하겠대요. 왜 개편을 할까요? 지금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1등급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인원수가 작은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교육이 늘어나겠죠.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아이들 학령도 인구도 없어지는데 아이들 부담감이 너무 심해지네. 그런 부담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5등급제로 바꿔주자. 그러면 전에 1, 2등급 했던 애들이 이제 1등급이 되는 거고, 3, 4등급 했던 애들이 2등급 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편해지겠느냐라는 게 원래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학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학교에서는 1, 2, 3, 4등급의 애들이 격차를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1등급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대학교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내놓은 두 번째 카드가 바로 요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논서술형 내신평가를 확대해서 여기서 변별을 가르면 되겠네. 여기서 우수한 애들을 뽑자.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죠. 그 논서술형 내신평가가 5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대학교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 아이들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발맞춰 나온 게 2025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 학점제입니다. 이게 똑같이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 출제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제부터는 오지선다가 아니라 논술형, 서술형으로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전체 과목에 있어서. 근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 성동구에서 가장 먼저 발빠르게 이 정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무학중, 동마중, 한대부중 같은 경우는 100% 지금 시험이 논서술형으로 나오고 있고요. 행당중 같은 경우는 이제 40%의 비율인데, 자, 논서술형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잘 볼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완벽하게 썼어. 나 100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점수가 50점 아니면 60점이에요. 아이는 억울해요. 나 열심히 썼는데 이상하다? 왜 이상할까요? 핵심이 되는 말을, 키워드를 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주저리 논리성 없이 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이 학교에서도 100점을 받는 아이들이 매우 드문 거죠. 잘 받아봐야 90점, 그 다음에 행당중 같은 경우에는 50점대가 평균이 많습니다. 서술형 때문에. 이게 지금 아이들의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수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수능을 보시면 요게 고교 내신제고 수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교 통합제고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과 아이들을 문과 아이들이 상대를 해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요 논서술형 내신 평가를 확대하는 게 요게 아이들한테 가장 큰 지금 가장 닥쳐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리딩엠을 저희가 선택한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왜 저희가 리딩엠을 선택했냐면 바로 이겁니다. 2024년도에 교육부에서 서술형, 논술형 글쓰기 평가를 이제 갖춰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만드는데 거기에 지금 리딩엠과 메가스터디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넣었는데 여기서 지금 당선이 된 거예요. 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사실은 리딩엠이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이런 평가 자동 시스템에서 얼마나 적합한 그 프로그램인지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자신 있게 어머님들께 권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 리딩엠이 그럼 선택을 이렇게 받았을까요? 한번 리딩엠의 프로그램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 리딩엠에서 가장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머님들이 가장 호응이 좋으신 부분이 뭐냐면 1번 한번 읽어볼게요. 필독도서 대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논술학원을 보내시면 그게 가장 힘드실 거예요. 책을 뭘 읽혀야 되지? 그 다음 책을 준비하라는데 어떤 책은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가 책을 읽는데 엄마 이 책은 나하고 안 맞아, 어려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여기서 다 해결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자, 첫 번째 보시면 독서를 하기 위한 책을 저희가 총 4권을 학생편으로 저희가 대출을 미리 해줍니다. 그래서 그 주에 수업할 수업 도서가 1권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친구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약간 이과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과 책만 읽어요. 근데 사실 문과적인 책도 필요하잖아요. 요즘 비문학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럼 선생님이 1권 싹 껴주는 거죠. 야, 문이과 통합인데 이런 것도 한번 읽어봐. 엄청 재밌대 하면서 선생님 추천 도서를 1권 넣어주고요. 그 다음 학생이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2권 정도를 뽑아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이런 효과가 있어요. 릴레이식으로 A라는 친구가 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친구한테 권합니다. 야, 이 책 너무 재밌어. 읽어봐. 근데 아이들은요, 어머니가 읽으라는 책보다 친구가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성이 100%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바꿔서 읽어요. 그럼 아이가 와서 일주일에 읽는 책은 사실은 4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장점이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책과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돼 있죠. 이게 리딩룸이라고 해서 저희 들어오실 때 보면 초록색 방 보셨죠? 거기에 저희가 이렇게 책을 준비를 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원 간에 이동할 때 사실 떠투리 시간 많이 남잖아요. 그때 어머님들께서 그 아이의 안전도 되게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보내셔서 책 읽고 있다가 영어 학원 갈래? 수학 학원 갈래? 이러면 어머님들 되게 안심하시죠? 그 다음에 또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라 하고 잔소리 하시면 싸우게 돼요. 근데 어머님이 어떤 책을 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저희한테 부탁하시면 저희가 추천 도서를 뽑아서 아이한테 읽게끔 해주죠. 그래서 도서관의 힘을 빌리지 않으셔도 아무 때나 오셔서 책을 읽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책을 읽어온 다음에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2시간 수업이 기준입니다. 모둠 수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학년별로 좀 다르긴 한데 6명에서 8명 기준으로 묶어서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특징이 저희가 과제가 없습니다. 또 과제가 없다 그러면 그러면 애가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어머님들께서 그러시는데 사실은 아이가 과제를 내주면 사실 그건 어머님들 과제가 많이 되세요. 물어봐요. 엄마를 귀찮게 하고 엄마한테 짜증내고. 그래서 그런 부담을 없애드리고 저희가 여기서 다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온 다음에 학원에서 모둠 수업,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 앉아 있겠죠? 그때 그 워크북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뒤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저희가 일부러 어머님들께 워크북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한 달에 4권의 책을 일주일에 1권씩 읽게 되겠죠. 자, 그 중에 1권의 책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어떻게 수업하는지 어머님께 보여드릴게요. 자, 책을 읽고 왔으면 처음에 만나서 이번 책은 쫑긋이라는 파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이 속담 속에 숨은 과학책을 읽기 전에
자신이 생각했던 해당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밑에 사실은 3번이 있거든요. 책을 읽기 전과 책을 읽은 후에 변화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책을 읽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게 사실 독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네. 자, 두 번째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파트고 요즘 아이들한테 너무 중요한 파트예요. 어머님들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되게 문제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문해력을 도대체 어떻게 키워줘야 되는지를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문해력에서 문제가 뭘까요? 문해력을 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걸까요? 책을 안 읽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어머님들? 맞습니다, 어머님. 정답이세요. 지금 가장 문해력의 핵심은 어휘력 부족에 있어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엄마와 아이의 대화, 친구들끼리 대화는 저희가 일상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말들은 일상어가 아니라 문학 개념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감정이입법이라든지 객관적 상관물이라든지 성찰이라든지 애상적이라든지 이런 말들 잘 안 쓰잖아요. 그런 말들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보면 아이들이 공사 다망하신 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공사가 다 망했는데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거기선 심심하니 정말 지루하다. 이런 느낌으로 아이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을 제가 진짜 수업하면서 10명의 초등학생 6학년하고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한테 얘들아 사흘이 며칠이지? 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수업했거든요. 사흘이 4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틀 다음 날을 적으세요 라는 국어 시간에 그 학교에서 국어 문제 나왔는데 며칠이라고 적은지 아세요? 이틀 다음 날은 3틀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말을요 일상으로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사실 저희 압구중학교 아이들하고 내신 대비를 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남학생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20명씩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양반전이라는 이제 아주 필수적인 작품이 나왔어요. 고전이죠. 양반들이 백성을 수탈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공부 잘하는 남자애를 딱 집어서 아가야 수탈이 무슨 뜻이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걔가 수탈은 수컷이 쓰는 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자가 쓰는 탈은 암탈이니?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수탈을 모르는데 양반전을 이해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항상 수업할 때 어휘풀이부터 먼저 다 해주고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왜 리딩엠에서 제가 이걸 강추하냐면 이 어휘 배경이란 이 파트가요.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린 글쓰기 논술 그 평가 시스템에도 이게 100%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책을 제가 한 권 읽었어요. 그럼 그 책 속에 나오는 어휘를 이 친구가 다 이해하고 읽었다면 완벽하게 만족스럽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은 한 페이지에 3개에서 4개 정도만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게 그 아이 수준에 맞는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아이별로 수준이 다르니까 이 아이가 한 페이지에서 6개가 부족한지 12개가 부족한지 어머님들 파악이 안 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책을 읽은 다음에 이 활동을 통해서 이 친구가 이 책의 난이도가 이 친구한테는 버겁구나, 이 친구한테 맞구나,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됩니다. 이 수업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뜻을 먼저 알려줍니다. 아픈 증세, 쓸데없는 걱정, 이것들은 모두 여기 책 속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럼 아이들한테 이거에 해당하는 단어는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서로 뭐 6명, 8명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맞추려고 막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이 막 신나서 자기가 하나를 더 맞추려고 경쟁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못 맞추죠. 그럴 땐 선생님이 슬쩍 힌트를 줍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힌트가 초성 힌트예요. 네. 그래서 초성 힌트를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또 센스 있는 아이들이 그걸 맞추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저희가 게임처럼 퀴즈처럼 아주 즐겁게 수업을 하는데 자, 요거 하나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유의어와 단위어까지 배우니까 사실 책 한 권을 읽고 이 활동을 하면서 어휘력의 확장이 눈에 띄게 확 넓어지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되게 자신 있게 한 권을 읽어도 10권 읽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 지식에는 이 말에 생긴 어원이나 유래 같은 것들을 설명해주면 아이들이 거기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이들한테 나중에 수능까지 봤을 때 굉장히 큰 힘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용 이해인데 이 내용 이해가 뭐냐면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10문제예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즘 중학교 아이들의 시험 문제 중에서 국어 시험 문제 중에서 한 25문제 중에서 내용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가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나와요. 그렇다면 왜 그런 문제를 내는 걸까요? 학교의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쉬운 걸 책에서 찾아보면 되는 걸 아이들이 책을 눈으로만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눈으로 읽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대충 읽어서 자꾸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 이해를 통해서 초등부, 중등부의 내신까지 같이 대비가 잘 되는 거죠. 자, 나는 최고 착착도 어휘에 관한 얘기인데요. 요 보시면 여기 필수어 들어가 있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관용어 들어가 있고 그다음 어법이라고 해서 문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합적으로 아이들한테 국어 지식을 넣어줄 수 있게끔 요런 지금 과정을 넣은 겁니다. 자, 요거 문장 문단은요. 여기 나오는 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문장이나 문단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 만들기가 뭐가 어렵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살균이라는 단어를 제시한 다음에 병원에서는 환자복을 삶아서 살균을 한다 라는 문장을 만들잖아요. 이 문장 하나만 봐도 사실 저희 선생님들은 이 친구가 잘하는 친구인지 잘 못하는 친구인지가 바로 잡혀요. 잘 못하는 친구들은요, 이 하나, 그러니까 부사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서술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빼먹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글을 읽어서 이해가 되게끔 써야 된다라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내 의식의 흐름을 여기다 갖다 넣어요. 그래서 사실 문장 하나를 딱 쓰는 걸 보면 아, 이 친구가 문장의 호응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구나. 시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네. 맞춤법은 이 정도네. 띄어쓰기도 이 정도 하고 있네. 그리고 이 사람의 사고까지 다 보이네. 이게 어머니 문장 하나로 다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쓰기는요, 어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국어의 전반적인 지식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잘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전체적인 글쓰기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진술 표현 빵빵이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속담을 활용해서 글쓰기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가 속담 문제예요. 사자성어 문제예요. 그래서 속담이 예를 들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해서 애들이 외양간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 답 쓴 거 보면 외양간 쓴 애도 있고 외인간 쓴 애도 있고 정말 이상한 답을 많이 써요. 제가 보면서 혼자 많이 웃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자, 7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일부 수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 2시간 수업 중에서 일부 수업의 마무리예요. 자, 일부 수업을 마무리하고 저희가 10분을 쉬게 되는데 그 10분 쉬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책을 아이들한테 반납받고 대출해주고 책 어땠니? 이런 얘기를 나누고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겠죠. 그럼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어머님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글을 써오라면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엄마, 그 다음 뭘 써야 돼? 한 문장 썼어요. 엄마, 그 다음 뭘 쓸까? 그 엄마한테 계속 의지를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글쓰기 학원을 보내시면 애가 저를 볼까요? 막 이러면서 힘들어 하신대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뭘 써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사실은 좀 그런 얘기인데 살아온 날들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야, 네가 경험해 온 걸 써라. 너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써라. 이러면 아이들은 사실은 막막하죠.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여행 갔다 온 너의 후기를 써봐. 감상문을 써봐.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글이 나올까요? 수영장에 갔다. 재밌었다. 끝이에요. 그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유도해 주는 게 사실 선생님이거든요. 그럼 아이들한테 이걸 시키는 이유가 이걸 쓰고 나서 그리고 저희가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이걸 왜 쓰냐면요. 아이들한테 글을 쓰라 그러면 아이들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중간에 뭘 써야 될지 끝에는 뭘로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요걸로 아이들한테 글을 쓰라 그러면서 요때 선생님이 토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 어제 친구랑 싸웠어요. 그럼 친구랑 싸운 일에 대해서 써볼까? 이렇게만 제시해주면 아이들은 막막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야, 너 친구랑 싸웠을 때 기분이 어땠어? 그랬구나. 너 속상했겠다. 그런 일이 있었니?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가 옆에 있다가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럼 2번에서 그럼 너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랬을 때 억울해요?
라든지 아니면 너무 속상해서 걔랑 안 놀 거예요 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 거 여기다 써주는 거죠. 그래서 3번에는 그러면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 나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자기의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이미 아이들은 여기다가 한번 자기의 생각을 쫙 체계적으로 펼쳐놨고 선생님하고도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글을 쓸 글감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제 원고지 글쓰기를 해볼까 하고 글쓰기를 딱 주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5분에서 오래 걸린 아이들은 20분 안에 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단별로 아이들이 이 문단을 나눠서 아까 선생님하고 했던 1번 얘기, 2번 얘기, 3번 얘기 자기가 아까 이미 했고 써봤던 얘기라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글에 대해서 선생님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첨삭을 해주는데 물론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 같은 형식적인 첨삭도 들어가고요. 아이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장과 근거가 일치하지 않는 내용적인 첨삭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자신의 글을 자꾸 수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첨삭은 사실은 아이들이 자기의 글에 문제점도 보는 그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장점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수업이 이제 글쓰기 수업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뭘 하냐면 미리내 국어라고 해서 국어 수업을 진행을 해요. 독서 논술만 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좀 걱정되실 거예요. 이 친구가 글은 잘 쓰는데 이상하게 국어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와. 혹은 맞춤법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초등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국어 기본기 강화 교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교재를 어머님들께서도 나중에 보시겠지만요. 문제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럼 왜 어렵냐면요. 이게 초등학교만 쓰이는 국어 지식이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렵지 않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풀면서 국어적 지식을 얻어갈 수 있어요. 요거는 한 권이 3개월 분량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요거를 풀고 선생님이 채점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3개월 뒤에 이 친구가 제대로 이걸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3개월 후에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복습 과정까지 어머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덤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국어적인 측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리딩 이제 솔루션과 그 다음에 그 리딩 매거진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내 국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학년별로 3단계로 나눠서 국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이걸 줄여서 저희가 발토심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발표 수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오시면은 수행평가가 50점씩이에요. 전 과목이. 그러니까 요즘은 발표를 못하면 아무리 지필고사를 잘 본다 그래도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갑자기 중학교 올라가서 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입장에서 눈앞이 깜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 자, 매월 4주차에 30분 독서 확인하고 나서 1시간 30분별로 선생님이 주제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토론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발표 수업이라든지 토론 수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끔 자신감을 좀 주는 수업이에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6학년 아이들한테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4학년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4학년은 좀 일르세요. 자, 6학년들은 이제 주제별 신문 칼럼을 하는데 여기 지금 아이들이 지금 신문 칼럼 갖고 수업하는 내용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칼럼을 저희가 한 달 정도 되는 여러 가지 신문의 칼럼을 준비를 해 놓으면 이제 여기서 칼럼을 이렇게 노트에 붙입니다. 그리고 그 칼럼에서 어쩔 때는 어휘를 정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사회적 현상을 정리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문장과 문단을 나누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지금 불수능의 원인이 되는 비문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배경 지식을 쌓고 어휘력을 쌓을 수 있고 요약하기도 배우고 주장과 근거를 서술할 수도 있고 논리력을 쌓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6학년들이 굉장히 이 수업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더 만족도가 높으신 수업이세요. 자, 그래서 리딩엠이 왜 칼럼을 고집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이게 지금 아이들의 실제
작품이거든요. 이 칼럼을 하나 보고 여기에 나오는 이 용어들을 자기가 정리를 해서 나의 지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했던 친구랑 요걸 처음 보는 친구랑은 완전히 다르겠죠. 실력 차이가 날 겁니다. 자, 그래서 리딩엠은 수학 결과물이 초등 활동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워크북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들고 다녀야 되는 건 글쓰기 원고지 바인더, 활동지 바인더, 그리고 이렇게 글쓰기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가방에다가 책 4권하고 이런 바인더들을 갖고 다니면 어머님들께서는 집에서 아이들하고 실랭이를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저희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가 잘하는지 제가 알 수 있죠? 예, 그건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자, 요게 아이들이 쓴 글이거든요. 아이들이 쓴 글을 저희가 매거진이라는, 리딩 앤 매거진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자기 글이 이렇게 공식적인 자료에 들어가 있으면요,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고 자기가 글을 잘 쓴다고 지금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글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네, 하게 되고, 제가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게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나요? 를 굳이 학원에 어머님들께서 전화를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이 리딩엠만의 램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특화된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 앱이 있거든요. 앱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 스마트폰에 요 앱을 바로가기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아이가 여태까지 무슨 책을 읽었는지, 그리고 다음에 무슨 책을 읽을 건지, 그리고 오늘 아이가 미리내 국어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아까 내용이에서는 몇 점을 받았는지 다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이의 평에 대해서, 아이의 태도라든지 아이의 출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써서 올려주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어머님들이 실시간으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잘하고 있구나, 이 친구가 요 파트는 좀 약하네, 이런 것들을 파악을 좀 가능하게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긴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문학과 비문학을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읽고 있는지 그 비중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출결하고, 그다음 이 친구의 성적표하고 이렇게 다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세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아이들 작품을 모아놓은 매거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매거진 속에서 우리 아이 작품이 들어가는 기쁨을 좀 한번 또 누려보시기 바래요. 자, 이제부터는요,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는 정규 수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정규 수업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수업이에요. 이 수업은 뭐냐면 목적 수업이라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평소에 학교에서 이런 활동 많이 하죠. 과학 글쓰기 해야 됩니다. 과학 탐구 대회 해야 됩니다. 통일 독후감 대회 있어요.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이도 모르거든요. 이런 걸 바로 목적 수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어머님들께서 필요에 의해서 선택해서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진행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그 공지문이 나오면 저희한테 미리 한 달 전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선생님과 어머니가 만나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 아이의 작품을 완성할 건지를 면담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 책을 선정해서 그 아이와 같이 책을 통해서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되고 결과물을 전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 수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그 어떤 저기보다 강남 쪽에서는 굉장히 이거에 굉장히 어머님들이 많이 몰입을 하세요. 예. 그래서 보통은 저희 정규 수업을 빼고 요걸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정규 수업 플러스 목적 수업을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한테 지금 정규 수업은 하고 있지만 역사가 약하든가 아니면 수학 과학 쪽으로 좀 더 넣어주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방학 특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색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특강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 2회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주 1회로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들어온 리터니 학생들도 이걸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시켜 봐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들한테는 일단은 책 읽기와 글 쓰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제가 7세 반, 7세 2학기서부터 1학년 아이들을 수업을 실제로 해보면요. 아이들이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7세 아이들한테는 정말 돌을 닦는 그런 기분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아이들은요. 4명이 있어도 5명이 있어도 선생님이 똑같은 말을 7번씩 8번씩 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속도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일단 자리에 앉혀놓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듭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새로 필통 샀으면 그거 당장 봐야 됩니다. 가서 필통 보고 얼마야, 어디서 샀어 다 얘기해야 되고, 어제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 저 어제 에버랜드 갔다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에버랜드 얘기를 또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을 집중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어머님들이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어머님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 학원에서는 즐겁게 수업할 수 있어요. 수업하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놀이하면서 수업할 수 있죠. 초등학교 3, 4학년한테는 이제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 가르치냐면 요때가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의 시간이거든요. 내가 제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요때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상대방을 잘 대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초 4, 6 할 때는 이제 여기서는 수학, 그러니까 이과적인 성향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매우 좋아하는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사 수업은 어머님들 꼭 5학년 때나 적어도 4학년 때는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제가 매년 이 한국사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데 양분돼요. 한국사는 선호도가요 굉장히 분명합니다. 한국사를 너무 좋아하는 남학생들이 주가 되고요. 여학생들은 한국사 펴놓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요. 예, 그런데 이 한국사를 해놓으면 뭐가 좋냐면 이게 국어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국어 수업을 할 때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런 식으로 쭉 저희가 연도별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작품을 만날 때 이 한국사적 지식이 있으면 그 시대를 벌써 이해하고 있다면 얘네는 배경 지식을 정말 탄탄하게 갖추는 애들이라 문제풀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한국사를 무조건 배우라고 아이들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계속 강추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계사죠. 한국사가 좀 끝난 친구들한테 세계사를 좀 넣어주고 있고요. 네, 과학탐구 보고서 작성하기 특강. 자, 요거 어머님들 요거 사실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번 방학 특강 때. 요건 뭐냐면 갈래별 글쓰기인데, 요거를 왜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제가 중학교 아이들 25년 이상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시험에서 어떤 학교든 어느 지역이든 불문하고 꼭 국어 시험에 2문제 이상 출제되는 게 바로 이 갈래예요. 이 갈래의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무조건 공부 안 해도 2, 3문제는 그냥 먹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탄탄하게 다 잡아 놓으시면 중학교 가서 시간을 많이 버실 수가 있으세요. 고등학교까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글쓰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제일 먼저 어머님들께 요거부터 시작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강까지 설명을 마쳤거든요.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위인전 같은 걸 어머님들께서 많이 읽으실까요? 네, 그거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 때 내가 이 책 한 권을 만났는데 그 책 한 권을 만난 후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 하나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위인들은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 그 계기로 인해서 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바로 책 한 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정말 값지고 영양가 있고 정말 좋은 그런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책을 좀 읽혀주세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책을 안 읽은 친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책을 꼭 아이들한테 친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설명회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